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도남바 이용환입니다. 5명에게 새 생명을 전한 뒤 세상을 떠난 배우 김성민의 빈소에는 많은 연예인 동료들이 찾아서요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습니다. 고인의 아내 이모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성민이 자살을 시도한 원인은 부부싸움이 아니라 이 김성민 씨가 만취 상태에서 일으킨 사고다, 이런 식으로 좀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이 무엇인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죠. 서태지와 아이들의 출신 이준호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됐습니다. 이준호는 그제 새벽이죠.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준호의 굴곡진 삶 한번 저희가 또 조명해 보도록 하죠. 가수 나훈아와 부인 정수경의 이혼 소송이요 참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5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잠시 후죠. 오후 5시에 세 번째 이혼 조정이 진행이 됩니다. 나훈아 씨가 지난 4월에 이어서요 이번에도 실제로 모습을 드러낼지, 이혼 소송에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벌써부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독 이 연예인들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좀 쏙쏙들이 살펴보도록 하죠.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김성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치병 환자 5명에게 새 생명을 안겨주고 결국엔 세상을 떠났죠. 지금 발인이 내일 있고요. 빈소는 서울 강남성모병원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 백 교수님, 네. 정말 이 김성민의 죽음을 슬퍼하는 연예인, 그 동료들의 지금 추모 행렬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말 그대로 예. 굴곡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옆에서 재기를 적극적으로 돕기도 참 난처한 상황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아내분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네. 재기를 하기 바랬던 분들이 이렇게 비보를 듣고서 앞다퉈서 시간을 모든 것을 다 열일 제치고 일단 빈소에 가서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 예. 일단 서울 성모병원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네. 마지막 인사는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일정들이 굉장히 바쁜 가운데도 같이 뭐 남자의 자격을 했었던 신원호 PD라든지 또 김광규 씨라든지 예. 김태원 씨라든지 이런 분들 다 같이 가서 마지막 인사를 나눈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 네. 일단 또 탤런트도 야구단에서 활동을 또 적극적으로 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 야구단에서 같이 활동하셨던 분들이 일단 몸보다도 먼저 화환이라도 보내서 거기서 일단 너무나도 외롭지 않아 보이게끔 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네, 네. 또 일단 김성민 씨가 재계하기를 굉장히 바랬던 사람 중에 한 명, 여기 또 종으로 왔던 김현욱 아나운서가 있는데요. 아, 예. 저하고 김성민 씨하고 만남을 주선했었던 게 김현욱 아나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김성민이 재기할 수 있게 도와달라,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고 마음이 너무너무 약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연기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니까 많이 도와달라, 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게 엊그제일 같은데 정말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러게요. 달라져 버려서 굉장히 많이 안타깝습니다. 아, 정말 제가 지난주에 그 김성민 씨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좀 정신을 되찾고 팬들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좀 모습을 드러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말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김성민과 평소에 이제 고인이 됐지만 평소에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진 부활의 김태원 씨, 그리고 배우 노광규 씨가요 오늘 병원을 찾아서 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추억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그 친구와 저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니까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가슴이 아프죠? 그냥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좋은데 있는 거라고 전 너무 슬퍼서 술을 많이 먹어서 죄송합니다. 네, 김태원 씨와 또 배우 김광규 씨의 목소리를 좀 들었는데 예. 평론가님, 그런데 고인이 된 김성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기억을 좀 되살려 보니까 2002년도였죠. 그 인어 아가씨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정말 혜성처럼 나타났던 배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분이 네. 원래는 아까 야구단 얘기도 했지만 야구단. 운동 선수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원래 네. 운동선수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2년 정도 꼭 프로 골퍼로 활약을 했던 적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스키를 타다가 무릎을 다치면서 결과적으로는 길을 바꿔 들게 되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모델을 했었죠. 모델. 그래서 뭐 유니온베이의 모델로 출발을 했었다 그러고 예. 속옷 모델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무명 생활을 했었고요.
그 생활을 일거에 날려보냈던 그 드라마가 바로 인어 아가씨라는 인어 아가씨 드라마였습니다. 2001년도. 예. 이 인어 아가씨가 뭐 시청률이 50%를 육박할 만큼 그렇게 그 대단한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 상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해에 신인상을 받고 또 신인상.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들을 보이는데 예. 이때 또 막 끼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돈이 막 들어오잖아요. 네. 들어오니까 자기가 너무 오랫동안 이제 무명 생활을 했으니까 그 무명 생활에서의 아픔들을 이제 좀 잊으려면 네, 네.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예. 사업에 손을 대죠. 그러다 사업이 실패하고 네. 그러면서 또다시 2005년까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또 보내다가 예. 2005년에 다시 한번 왕꽃선녀님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통해서 다시 네. 또 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마련을 하게 되는데 예, 예. 이게 또 2009년까지는 쭉 이어지거든요. 쭉 이어지다가 2009년에 이제 남자의 자격을 찍으면서 정점에 다다랐습니다. 정말 예. 인기가 그때는 대단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보면 백 교수님 지금 최종 이제 뇌사 판정을 받고 결국 이제 숨을 거두게 됐는데 네. 김성민의 인생 역정의 지금 그 화면을 보고 있는데 참 보면 굉장히 좀 파란만장했던 것 같아요. 네. 김성민의 삶이. 가장 우뚝 서 봤던 적도 있었고요. 예. 나락으로 추락해 본 적도 있고 너무너무 굴곡진 삶이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연기자로서도 승승장구를 했었고 뮤지컬도 했었고요. 뭐 모든 분야에서 다 활동을 했었던 그렇죠. 예를 들면 뮤지컬도 했었고 연극도 정통 연극도 했었고 드라마 다재다능한 영화도 아니군요. 했었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다재다능하다는 표현이 그러니까요. 정확하신데요. 운동도 하고요. 그런데 남자의 자격에서는 새롭게 조명이 됐던 것이 예능감이었었습니다. 그렇죠. 김성민 씨에게 있었던 예능감이 이 정도였어라는 것 때문에 예. 뜻밖의 되게 엄친한 이미지였는데 아주 털털하면서도 소탈한 농촌충각 같은 그런 성격을 보여주면서 정말 온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었거든요. 예. 그랬다가 정말 정점에 찍었을 때 마약 파문이 일어납니다. 마약. 거기다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필리핀 현지에서 직접 밀반입을 해가지고 한 서너 차례 정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예. 그걸로 인해서 정말 남자의 자격에서도 하차를 하게 되고 모든 방송 활동 다 올스톱 되면서 또 구속수감이 돼서 제가 그때 당시 구속수감이 됐을 때부터 재판을 받는 과정을 다 쭉 취재를 했었거든요. 예, 예. 그 파란색 수의를 입고 그 탑스타였던 사람이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재판을 받는 모습을 제 뒤에서 지켜봤을 때 네. 한 사람의 취재 기자로서의 마음이라기보다도 한 사람의 팬으로서 아. 너무너무 참담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굉장히 어린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서 또 약에 손을 댔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강한 사람은 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요. 스스로 나를 지키죠. 그러니까 그런 전후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그 취재할 때 그 뒤에서 굉장히 저도 많이 아팠었던 네, 네.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김성민 씨가 사실 이제 자살을 한 것이 부인 이모 씨와 이제 다툼 끝에 이제 김성민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져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김성민 씨의 아내 이모 씨가요, 한 매체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백 팀장님.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알려진 거랑은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자살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취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였다. 김성민 씨가 만취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였다. 남편은 내가 나이가 더 많아도 4살이 더 많잖아요, 부인이. 그렇죠. 딸처럼 예뻐해주고 서로 사이도 정말 좋았다라고 또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진실이 뭘까요? 지금 그 이모 씨, 치과 의사죠. 뭐 이름은 이미 다 알려져 있지만 이모 씨로 하겠습니다. 이모 씨가 김성민 씨가 구속 수감이 됐을 때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면회를 갔었어요. 그럼요. 아, 그래요? 그런 측면도 있고 정말로 또 김성민 씨는 면회를 가게 되면 면회하고 나오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해주는 편지 A4 용지에 뭐 4장, 5장, 심한 경우에 10장 넘게 편지를 쓰는데 네네. 정말 내가 잘못했다, 당신을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얘기를 계속 써왔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결국은 반복되는 이런 어떤 마약으로 인한 수감 생활 그리고 나와서 재기를 하지 못하는 이 측면 이 측면이 결국 본인은 활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부분이 아마 내면적인 스트레스가 쌓였을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은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죠. 예. 왜냐? 이렇게 잘 활동을 하고 하면 되는데, 자, 괴로우니까 술을 먹게 되죠. 예. 또 마약을 끊게 되면 금단 현상이 분명히 오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예민해지면서 또 우울증 증세가 옵니다. 왜 적응을 하지 못할까 하는 부인의 이런 어떤 아픔, 감정, 이런 게 이제 결국 다툼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당일날도 새벽 1시 넘도록 다툼이 있는데 보다 못해서 아들이 신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결국은 아마 굉장한 괴리나 자책을 느끼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내가 그때 만약에 김성민 씨랑 같이 경찰이 출동을 해서 싸움이 끝났다. 근데 다른 인근에 있는 5분 거리에 있는 친정집으로 가지를 않았다고 하면 김성민 씨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그런 증세가 예. 굉장히 클 거거든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이제 김성민 씨 부인 같은 경우는 다툰 거는 한 뭐 2, 3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네. 김성민 씨가 이게 만취를 해가지고 자제력을 잃고 순간 욱한 것 같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보면은요, 원래 이 부부 사이가 김성민 씨와 그 치과 의사인 이모 씨와의 이 부부 금슬이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요? 네. 예전에요, 소위 시청자 여러분 리마인드 웨딩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결혼 생활이 하다 보면 약간 이제 좀 느슨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부부 관계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보자라는 주제에서 이제 리마인드 웨딩이라는 걸 하는데 네. 저렇게 리마인드 웨딩까지 할 정도로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출소하고 나서도 예. 같이 병원 홍보일 때문에 출퇴근을 같이 한 적도 많았었다는 그런 목격자 증언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아내분이 김성민 씨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면 오히려 일찍이 별거에 들어갔었겠죠. 그리고 예. 그게 같이 안 살았겠죠. 그러니까 뭔가 티격태격했다라는 것은 김성민 씨 곁에서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컸기 때문에 티격태격했었을 것이고 종종 술을 마시면 죽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다라는 전언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또 리마인드 웨딩 같은 경우에는 왜 그랬었냐면 두 분이 결혼하기 며칠 전에 제가 만났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때도 결혼에 대한 얘기를 일절하지 않았었습니다. 심지어 아주 최측근인 분들도 결혼식 당일날 보도를 보고서 저한테 그날 만났을 때 결혼 얘기 들은 적 있냐라고 물었을 정도로 그만큼 아내분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연애 기간은 불과 한 두세 달 정도밖에 안 됐었지만 아내분이 또 치과 의사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김성민 씨가 자신으로 인해서 뭔가 너무나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까봐 조심스러워서 주변에는 거의 알리지 않다시피 하고 결혼 보도가 나왔던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가 친지분만 모셔놓고서 그렇군요. 그냥 같이 저희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식의 어떤 신고식 같은 느낌으로 했었고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한 1년 정도 살고 나서 서로를 위해서 결혼식을 한 걸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김성민 씨 그 어머니가요. 네. 그래서 이 결혼할 당시에 이제 치과 의사 부인을 맞이하면서 사실 이 이모 씨 같은 경우는 재혼으로 네.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 김성민보다 이제 나이가 4살 많은데 김성민 씨 어머니는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함께 한번 들어보실까요? 본인들이 그걸 원했으니까. 왜냐면 네. 뭐 또 공인이다 보니까 크게 하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또 갈등도 있잖아요. 나도 결혼할 그쯤에 이제 확실하게 알았고, 뭐 결혼할 작년 겨울쯤에요. 결혼했으니까 이제 뭐 마음이 놓이죠. 뭐 자기 짝을 만났으니까 뿌듯하죠. 뭐. 그러니까 당시에 저 두 사람 사이의 결혼은 세간에 굉장히 화제를 모았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민은 부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당시에 언론에 알리지 않고 뭐 비밀 결혼까지도 했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 두 분이 만나서 결혼에 꼴이 나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행복하고 그리고 또 서로를 많이 의지하는 그런 사이였던 걸로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성민 씨가 굉장히 의지할 상대를 계속 찾고 있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런 측면에서 어머님 같은 경우도 한시름 났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아내가 또 탄원서를 썼던 것들도 보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들이 나오는데 나 때문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 이 얘기는 내가 의지를 하는 만큼 남편이 나를 의지하는 만큼 내가 더 이렇게 좀 기둥이 돼줬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을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회한이 들어있는 말이었는데요. 이제 그런 말들을 보면 서로가 많이 의지하는 그런 커플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뭐랄까 이제 술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됐을 때 생기는 돌발적인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굉장히 악플을 다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내를 비난하는 그런 분들이 꽤 뭐 있더라고요. 악플도 근데 굉장히 많다면서요. 그런데 해서는 안 돼요. 제발 그런 SNS 짓들은 상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보면 어찌됐건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김성민이 마지막 가는 길에 어쨌든 새 생명 5명에게 새 생명을 줬어요. 콩팥 2개, 간 하나, 뭐 각막 2개 이렇게 하고 5명한테 또 새 생명을 주고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백 네, 교수님? 네. 예,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흔한 경우는 아니었고요. 예.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이분은 많이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화려한 생활을 몰랐던 사람, 혹은 부에 대한 가치를 못 누려본 사람은 그것을 그냥 막연히 생각만 합니다. 그러나 내가 누려봤던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좋았던 것이고 지금이 얼마나 더 비참하다는 거를 더더욱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네. 근데 현실은 내가 아무리 제기를 하고 싶어도 현실은 그게 안 따라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연예인은 이미지를 먹고 살기 때문에 예. 한 번 잘못한 놈 하는 게 딱
딱 지적이 오기 시작하면 나중에 지켜버려요. 주홍글 씨가 씌우고 나면 더 이상 맞아요. 회복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김성민 씨가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연기자로 봐주려는 사람이 적었을 겁니다. 파문 일으켰잖아, 마약 파문 일으켰잖아를 생각을 하지. 그래서 캐스팅 선상에서도 항상 밀려났던 걸로 저도 취재 후기를 말씀드리면 그랬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내가 그래도 한때는 사랑을 받았던 사람인데 만약에 죽는다면 내가 주어진 수명보다 일찍 죽게 된다면 사람들이 줬던 사랑을 이런 식으로라도 내가 되돌려줘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늘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김성민 씨 관련 뉴스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이번에는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이죠. 이준호. 아, 백 팀장님. 네. 정말 90년대 가요계에 한 획을 그었던 슈퍼스타인데 네. 이준호가요. 또 그젠가요? 그제 새벽에 뭐 이태원 한 클럽에서 또 여성을 성추행했습니까? 예, 그 6.25라고 하면 6.25 전쟁 우리 66주년 되는 해인데 네. 6월 25일 새벽 하필 3시에 또 6.25. 예, 바로 이태원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네. 마신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제 두 여성이 춤을 추고 있는데 네. 이제 여성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준호 씨가 뒤쪽에 와서 여성들을 번갈아 껴안으면서 가슴을 더듬어 만졌다. 이런 신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결국 그 안에 직원들이 또 쫓아내려고 하니까 그때 나갔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 직원들하고 또 폭행을 하면서 또 직원들까지 폭행을 한 거예요? 문제가 이준호 커져버린 씨가? 거입니다. 아이고. 결국은 업소에서 신고를 해서 네. 이제 이 여성들의 피해 사례도 받았고 그다음에 그 폭력 사건에도 연루가 된 걸로 해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그 서태지와 아이들 많은 그 세 사람이었죠. 네. 세 사람 중에 유일하게 이준호 씨만 이렇게 추락을 하는 모습을 네. 계속해서 보이는 게 안타깝네요. 아니 술 마시러 갔으면 곱게 술만 마시고 왔으면 되는데 거기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그걸 말리는 또 직원을 폭행하고 그런데 보면요 이준호 씨가 이 여성 성추행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2002년도에 또 한 번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네. 이제 그 자기의 음반 작업실에서 맞아요. 그 또 클럽에서 만난 그런 분을 이제 그 데리고 와서 음반 작업실로 예, 데리고 유인을 와서 해서 거기서 이제 성추행을 해가지고 파문이 일기도 했죠. 그때 당시에는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이제 기소유예 정도가 그때 합의를 했거든요. 예. 그 피해 여성과 합의를 빨리 하면서 이제 뭐 그분이 고소를 갖다 취하하고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친고죄인 상태가 아직까지 유지가 돼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기소유예가 이제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준호 씨 하면은 그 서태지와 아이들 때보다도 영턱스 클럽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팀을 네. 굉장히 그때 맞아요. 당시에 예. 그 센세이션한 팀이었어요. 힙합 리듬에다가 트로트의 감성을 갖다 집어넣어서 완전히 대박을 쳤던 그런 팀이었거든요. 네네. 그때는 사실 그 양현석 씨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부도 누렸었고 또 유명세도 프로듀서로도 아주 성공한 삶을 갖다 살아서 오히려 그때 당시 기사는 이렇게 이준호가 잘 나가고 있는데 양현석은 뭐하나 이런 식의 기사가 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상 사업에 실패하면서 아주 급전직하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때가 2002년도예요. 또 그러니까 이 추행 혐의로 입건될 때 그 어림에 사업이 함께 이렇게 몰락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네. 2012년에는 파산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평론가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요. 이 90년대 슈퍼스타 이준호가 그야말로 인생에 참 곡절이 많은 인물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1992년도에 난 알아요. 서태지와 아이들 데뷔해갖고 그때 얼마나 인기가 좋았습니까? 그때 아마 이제 피크를 찍었다가 이제 몰락을 해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이제 해체를 합니다. 네, 96년도에. 그랬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턱스 클럽에 임성은 제작자로 활동하면서 이제 이준호가 재평가 받나 싶었는데 그 이후에 솔로 앨범 발매를 했는데 신통치 않았죠. 그러던 찰나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도에 2002년도죠. 예, 2002년입니다. 예, 2002년에 그렇죠. 2002년에 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이 돼서 계속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법원으로부터 이제 파산 선고를 받고요. 23살 연하의 여성과 결혼을 하면서 반짝 이제 또 올라갔다가 지금 뭐 사기 혐의로 기소당하고 이번에 이제 성추행 혐의에 이르기까지. 아, 정말 뭐 굉장히 네. 굴곡진 삶이에요, 이준호 씨. 사이사이 이제 없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서태지와 아이들 데뷔하기 전에요. 이미 춤 쪽에서는요. 1인자였습니다. 그래서 인순이 씨라든지 맞아요. 박남전 씨의 그 백업 댄서로 활동을 하다가 발탁이 돼서 서태지와 아이들도 데뷔를 했고요. 네. 영턱스 클럽이 정말 반짝 히트를 쳤을 때 기억하실 겁니다. IMF가 터졌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제작자로서도 힘들어지면서 한 40억 원 정도의 빚을 떠안게 됐었고요. 아. 일단 여기서 쭉 여러 가지로 내리막길을 쭉 걷는 상황 네. 속에서 2011년에 딸을 먼저 얻습니다.
있습니다. 아, 네. 네, 23살의 연하의 아내분을 굉장히 너무 예뻐서 아이돌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다가 거절당하고 나서 그래도 마음이 계속 뭔가 권하고 싶어서 만났다가 연애가 돼서 결혼을 한 건데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딸을 얻고 나서 2012년에 결혼을 하고 2013년에 아들을 얻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재기를 하기 위해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그 천안 쪽에서 돌잔치와 관련된 이벤트 회사를 차리려고 그래요? 하다가 투자금을 받아놓고서 네. 어떻게 사업은 원만히 안 되고 이래서 피소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 23살 이제 연하의 여성과 이준호 씨가 결혼했는데 그때 이 결혼 스토리도 참 화제를 모았어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당시에 그 여성한테 이제 이준호 씨가 계속 뭔가 이제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이제 부인으로 맞이했던 거 아니겠어요? 네, 백 교수님 예. 당시에? 그래서 예. 그때 당시에 어. 굉장히 장인 장모는 반대가 심했죠. 그랬다 그래요. 예. 실제로 그 장인하고 4살 차이밖에 안 나고 장모님하고 2살 차이밖에 안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극심한 반대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부부가 사랑으로 아이를 이렇게 내세우면서 뚫고 결혼까지 갔고요. 실제로 결혼을 하고 나서 굉장히 안정된 그런 삶을 보이고 재기에 굉장히 모습을 갖다 보였거든요. 최근에도 그 엔터테인먼트 쪽에 투자를 하는 전문 회사를 갖다가 세워서 거기 대표를 하면서 확실하게 이제 좀 뭔가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마련을 했었는데 네, 예. 성추행 혐의로 지금 또 그런 것들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엔터와 관련된 사업을 잠깐 하던 듯 하다가 결국 성사가 안 됐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준호 씨가 정말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었나 보죠. 뭐 집 월세도 내지도 못할 정도로. 예. 이미 많이 어려웠었던 것 같은 게요. 2014년에 제가 예능 프로그램에 그 MC를 했을 때 저희 초대 손님을 한번 왔었는데요. 아, 그래요? 그때도 천안에서 직접 무슨 매니저라든지 뭐 스타일리스트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혀 없이 예. 혼자서 운전을 하고 왔다 갔는데요. 주변에서 방송 관계자 후배분들이 지금 형이 많이 어려우니까 도와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걸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보면은 참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 이제 3명이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서태지와 아이들 달라도 너무 다른 행보예요. 보시면 정말 서태지는 여전히 뭐 문화 대통령이라고 불리우면서 결혼 후에도 작사 작곡을 하면서 이제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가 하면 양현석 씨는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잖아요. 그래서 세계적 뭐 이 제작자로 또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 이준호 씨는 지금 저희가 말씀 나누는 대로 지금 파산의 사기 혐의에 이제 성추행 혐의까지. 네. 아, 근데 어떻게 참 이준호 씨만 이렇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교수님? 사업적인 두 사람 잘 나가는데. 예. 사업적으로 너무너무 추진력이 많았던 게 아닐까. 그렇죠. 그 주변을 너무 많이 믿었던 게 아닐까 싶은 게요. 네. 그러니까 서태지 씨 같은 경우에 많이 이렇게 짚고 가는 스타일, 그러니까 아티스트적인 기질이 굉장히 강하다고 전해져 있고, 네. 양현석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업적으로 치밀하고 또 분업을 잘하는 스타일이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사업가인 거죠. 근데 이준호 씨는 너무나도 사람만 좋고 호방하기만 하지 않았었나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준호가 또다시 성추행 혐의에 휘말렸다. 이 소식 좀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가수 나훈아 씨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나훈아 씨가 지금 뭐 5년째 부인 정수경 씨랑 이제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요. 잠시 후 5시에 이제 세 번째 이혼 조정 기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번 4월 달이었던가요? 나훈아 씨가 원래는 법원의 모습을 안 드러낼 줄 알았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막 모습을 딱 드러냈어요.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았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평론가님 오늘 세 번째 이제 이혼 조정 기일이에요. 예. 오늘 글쎄요. 오늘 굉장히 그 이혼 소송에 좀 분수령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예 어떻습니까? 지금 뭐 아직까지 나훈아 씨는 자기 태도를 바꿀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혼은 원치 않는다. 이혼 이게, 못 해준다. 예, 뭐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미 정수경 씨 같은 경우는 이혼을 한 상태다. 그러니까 서로가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고 부부로서의 어떤 의무도 다하지 않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완전히 갈라져 있다. 남은 것은 이제 재산에 대한 분할이다. 이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조정에서 어떤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근데 뭐 지금 나훈아 씨가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이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게 되면 또 소송까지 가지 않을까. 소송까지 가야 되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지난번에요, 백 교수님 네. 지금 저 화면처럼 나훈아 씨가 이제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대리인을 법원에 네. 이제 보냈는데 나훈아 씨가 직접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거 부부 사이에 어느 정도 이제 이혼과 관련해서
좀 합의를 이룬 거 아니야? 라는 네. 관측도 있었거든요. 나훈아 씨가 직접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혼을 원치 않는 마음은 아마 지금까지도 있을 걸로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네. 그동안에 너무너무나도 계속 강력하게 가정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비록 연락은 잘 안 닿아도 나훈아 씨는 항상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다만 직접 4월, 지금 5월의 모습, 이게 지금 6월 7일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예. 근데 사실상 나훈아 씨 얘기 나왔다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렇다면 그 아내가 이혼을 원한다면 뭐 재산 분할이라든지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네. 나는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정도의 충족을 한다면 이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라는 차원에서 직접 조정을 하기 위해서 재판에 참석하는 게 아닐까. 네.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이혼 취재를 쭉 해왔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굉장히 정말 강력했습니다. 정말 가정을 지키겠다고 주장을 해서 결국은 정수경 씨가 원고 패소가 됐다가 네. 다시 한번 연락이 안 닿는다라는 것 때문에 이혼을 다시 소송을 걸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훈아 씨 입장은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변함없이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정수경 씨는 어쨌든지 간에 뭐 이혼을 해야 되겠다는 또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요, 지금 가수 나훈아 씨가요, 이제 3번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이혼 소송 중인 거죠. 첫 번째,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73년에 배우 고은아 고은아의 씨의, 사촌 이수키 씨와 결혼을 했는데 2년 만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 다음 해에 1976년에 배우 김지미 씨와 또 결혼을 했는데 6년 만에 또 이혼을 해요. 그러다가 지금 현 부인인 이제 정수경 씨와 83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지금 여전히 또 이혼 소송 중인 거죠. 그러니까 예. 사실 고은아 씨 사촌분하고 결혼을 했을 때도요. 이 당시에? 네, 예. 그 무렵에도 계속 김지미 씨하고 열애설은 희한하게 불거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고 나서 이혼하고서 또 다시 김지미 씨하고 결혼, 사실혼인 거죠. 네. 두 분은 뭐 예식을 올렸던 게 그렇죠. 아니니까. 그랬을 때 그렇다면 그 루머가 아니라 사실이었나 많은 대중들이 좀 놀랐었죠. 근데 두 분이 활동을 거의 왕성하게 안 했었습니다. 나훈아 네. 씨는 거의 잠정 은퇴하다시피 했었고요. 네, 네. 정수경 씨 같은 경우에는 일본 부동산 재벌의 딸로 알려져 있었고 아. 가수로서 뭔가 트레이닝을 받기 위해서 나훈아 씨를 만났다가 네. 결국 스승과 제자가 연인이 돼서 결혼을 해서 이렇게 자제분을 낳은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너무너무나도 불행한 모습으로 정수경 씨는 나만의 인생을 살고 싶다. 네. 한때 나훈아의 부인이었던 게 너무나도 정말 힘들고 정말 싫다. 예. 괴롭다. 이런 심경을 밝히고 있어서 예. 나훈아 씨 정말 인생을 잘 살으신 건지 의문이 갑니다. 가수로서는 굉장히 멋있지만 그러니까요. 개인적인 남자로 봤을 땐 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훈아 씨 소식까지 좀 짚어봤는데요. 제가 이제 추가 또 사건 사고 좀 짚어볼 소식이 있는데 백현주 교수님은 저희가 오늘 여기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 사건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강에 떠오른 머리 없는 시신 사건이 어제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이게 좀 약간 이제 미스터리로 번지는 것 같은데 먼저요, 백 팀장님, 네. 옆에 판넬이 하나 준비되어 예, 있는데요. 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린 후에 이 미스터리 사건을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죠. 네. 어떤 사건이었어요? 네, 어제 오전 6시 14분경 네. 인천 서구 경인 아라뱃길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서부 경찰서 관할입니다. 인천. 그런데 아침에 6시 지나서 그 자전거 도로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시민이 네. 물체가 또 내려오는 걸 보고 이상하다 싶어서 가까이 보니까 사람의 시신인 겁니다. 아. 그냥 신고를 했는데 네. 경찰이 급히 출동을 해서 보니까 사실 그 시신 일부가 완전히 잘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머리가 없는 네, 몸만 상태에서. 지금 그 떠 있는 상태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야, 이게 무슨 큰 살인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됐는데 결국 그 시신을 검의를 해 보니까 상하이 등산복 차림. 그다음에 이제 보통 자살하는 사람이 신발은 벗고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신할 때. 예, 예. 근데 양말도 벗겨진 상태 맨발 시신이었거든요. 맨발이었고. 그리고 이제 신분증하고 신용카드는 그대로 있다. 지갑에 그대로 네. 있고. 그래서 이제 경찰이 네. 이게 지금 혹시 위장된 신분증을 노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문하고 확인해 보니까 일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인근의 주민으로 밝혀졌는데 60세 이제 남성으로 밝혀졌거든요.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유서라든가 이런 것도 발견이 안 됐는데, 자, 이계 중대를 동원해서 과학수사대하고 강력팀이 출동을 해서 이제 수색도 하면서 수사를 했는데, 네. 결국 오늘 오전 10시, 예, 조금 10시가 좀 지나서 넘은 시간에 이제 그 머리 부분이 역시 인근 1km 이내, 발생 지점 1km 이내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살이냐, 뭐 타살이냐, 일단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가려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자살이다, 타살이다, 명확하게 지금 경찰에서도 지금 단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황들을 보면 네. 아까 보신 대로 신발, 양말 벗겨져 그러니까요. 있다든가 네. 또 신분증, 신용카드 그대로 있다든가 뭐 사실은 뭔가 이 머리를 갖다 잘랐다라고 이렇게 시신을 훼손할 때는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일단은 신원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훼손을 하거나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멀리 이동해서 유기를 하기 위해서 뭐 자른다거나 뭐 이런 식의 훼손을 하는 건데 예, 예. 지금 이 사람 보면은 이제 머리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경찰들이 그 생각을 했던 게 신원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거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요. 보니까 예. 아니 신분증은 그대로 놔둬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아.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이분이 또 주변의 증언들에 의하면 네. 사업 관계 때문에 굉장히 고민해 왔다. 힘들어했었다고 그러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자살하겠느냐. 근데 어떻게 머리가 없는 이런 시신이 됐을까?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참 의혹으로 남아 있는 그런 미스테리가. 저도 있는 거죠. 방송하면서 여러 사건 사고 소식 많이 좀 접해 드렸지만 이게 뭐가 납득이 잘 안 돼요. 자살로 생각을 하자니 또 좀 약간 이런 또 다른 의문점이 남고 그렇습니다. 타살로 생각하자니 또 이런 의문점이 남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지금 현재 동생 얘기, 방금 말씀하셨지만 동생 얘기는 사업이 어려워져 힘들었다. 이 50세 된 남성이. 그리고 이제 23일이죠. 나갈 때 네. 그 본인이 다른 사람 명의 동거를 하는 남성의 차를 운전하고 나간 게 CCTV에 이제 확인은 됐습니다. 예, 예. 근데 목상계라고 이 그 계양지구에 가는 도로에 그 다리 위에서 네. 이 슬리퍼하고 그다음에 그 밧줄이 발견이 됐어요. 슬리퍼랑 예, 그리고 밧줄이요. 차량을 1km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됐고요. 예. 몰고 간 차량은. 어.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통상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투신을 높은 지역에서 했을 때 이 강물 아래나 바다 아래에 날카로운 돌이 있을 경우에는 실제로 예. 이 가속도에 의해서 중량이 높아지면서 시신이 일부가 분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하지만 또 물이 상당히 그 어떤 효과가 그 물이 받쳐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쉽진 않거든요. 예,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몸통하고 머리 부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하면서 감식을 합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이게 과연 수초라든가 물성분, 바닷속에 어떤 그런 부분이 묻었다라든가 또 애리한 액이나 흉기로 잘렸다라든가 이걸 감식을 하는 통해서 이걸 회신을 받으면 예. 여기서 수사 이제 방향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기는 이제 누군가가 이 50살 된 이제 고물상의 업주죠. 이 A 씨를 살해를 하고 뭔가 이제 시신을 훼손하고서 시신을 이제 유기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또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이게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감식을 의뢰했다는 거죠. 네, 국가수에. 감식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어느 네. 정도 좀 단서를 잡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수사 전담 파트에서는 지금 다방면의 수사를 하고 있지만 예. 또 가장 중요한 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이게 액이나 흉기에 의해서 잘린 거냐 아니면은 어떤 그 바다 속에 있는 강 속에 있는 그런 물체도 감식을 하거든요. 예. 뭐 수중 그 탐색대도 지금 수중 과학수사대라고 있거든요. 네네. 여기서도 이제 현장 상황을 전부 지금 관련 자료를 좀 모으고 있다고 하니까 어. 이걸 맞춰 보면은 이게 타살 혐의가 있는지 예. 아니면 본인이 투신을 하면서 어떤 그 자연적인 현상으로 분리가 된 건지 이걸 예. 밝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아라뱃길에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체가 발견이 된 건데 이게요 지금 돌이켜 보면은 얼마 전이었어요. 얼마 전에 조성호. 네, 조성호 사건. 조성호 사건도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고 또 지난해 저 김하일이 아내 또 살해하고 나서 여기서 또 시신 그 유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시야후 방조제죠. 시야와 방조제. 예, 예. 예. 지금 이제 통상 이런 경우죠. 이것도 좀 약간 비슷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 몸이 훼손 분리된 상태고요. 네. 또 동거한 남자가 있었고 그러니까요. 또 여러 가지로 뭐 그 문제가 좀 동일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시아오라든가 뭐 대불도라든가 또 이런 한강 나름대로 이 시신을 유기하는 부분은 만약에 타살 혐의가 짙다고 하면 예. 보통 이런 경우입니다. 이제 보통 흘러가 버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을 주기를 목적이 있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은 지문도 훼손되지 않고 네. 또 문제는 신분증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사람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네, 네. 이런 측면 때문에 역시 이 사건은 국가원의 감식 결과가 부검 결과가 나옴으로 해서 좀 더 정확한 수사 그 패턴이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조속하게 좀 국가수 감식 결과도 좀 나와서 좀 수사의 속도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 주말 사이에 아마 이 뉴스 접하시고, 아유, 대한민국에서 어쩌다가 이런 일까지 벌어지나, 아마 학생을 학부모로 두신 분들은 아마, 아유, 정말 아마 크게 아마 화가 나셨을 것 같은데요. 부산에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네. 2명이에요. 경찰관이 2명인데 각각 이제 다른 학교에서 이 경찰관들이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여고생들하고 지금 성관계를 가진 걸로 해갖고 지금 파문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먼저요, 평론가님. 예. 뭐 이 뉴스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일단 대략 어떻게 된 일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부산 사하경찰서 소속의 학교 전담 경찰관 A씨 예. 이분이 자기가 관리하는 학교, 그러니까 보통 경찰서들이 자기 지역 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배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뭐 상담을 받기도 하고 특히 비행 청소년들은 상담을 통해서 네네. 이렇게 그 바른 길로 이렇게 이끌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담 대상이었던 여학생과 차 안에서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차 안에서요? 예. 그런데 이거를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예. 이게 경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경찰서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네. 자, 이런 그 상황이 어떻게 알려졌느냐? 친구한테 내가 경찰관과 이렇게 관계를 가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그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됐다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연제경찰서 소속의 그 또 B라고 하는 그런 경장은 예. 여기도 역시 자기 그 학교에 담당하고 있는 학교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예.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다는 네, 거죠. 예, 이런 상황들 속에서 알려져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은 또 적절한 그런 문책들을 해야 당연하죠. 되는데 예. 그냥 다 퇴직하고 심지어는 이제 퇴직금까지 수령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이게 참 게 화가 나는 일이요. 그 화면 좀 한번 준비되어 있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처벌 없이 이 두 경찰관이 퇴직을 했다는 건데, 저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게 기가 막혀요. 이 여고생하고 차 안에서 성관계 가진 33살 된 저 김모 경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문제가 불거지니까요. 야, 나 부모 사업 물려받아야 돼요 하면서 경찰서에 사표를 낸 거예요. 이 성관계 사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뒤로 싹 빼고 나 부모 사업 물려받아야 돼요 하면서 사표를 낸 겁니다. 경찰서는 아 그래? 오케이 알았어. 사표 수리시켜줬고요. 두 번째, 31살 된 저 정모 경장이라는 사람은 저 경찰이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여고생하고 이제 성관계 못 갖게 되니까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걸까요? 31살 된 정모 경장은 적성에 맞지 않아요. 이렇게 하니까 또 경찰서가 사표를 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찰서의 처벌도 안 받고. 조치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A 경장 같은 경우, 예. A 경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사표를 낸 이후에 이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아. 학교 측에서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확인했는데 별다르게 뭐 퇴직을 갖다 그냥 시켰다는 것이고. 예. 그리고 또 B 그 경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주변에 그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예. 경찰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건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퇴직금까지 받고 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이 퇴직금까지. 부분은 예. 그 경남지방경찰청하고 본청 경찰청의 그 이제 특수 수사를 하는 파트하고 예. 그다음에 청문 감사관들이 총 출동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문제는 지금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 여고생이 현재 진술이 된다고 하면 형법 302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항목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서 간음 추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청법은 13세 미만의 죄에 대한 간음은 예. 서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제 형법 302조 그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을 적용을 해서 예. 지금 알려지는 건 이 여학생들의 진술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진술로 나오고 그럼요. 있는데 예. 아마 지금 제가 접한 걸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쪽으로 아, 지금 형사처벌이 갈 가능성이 가능한 있다라고 쪽으로? 지금 예. 제보가 들어오고 그렇게 있거든요. 돼야죠. 예. 예, 그렇게 되면 아마 이 부분은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형법 302조를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예. 바로 이겁니다. 그 여학생들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한 그런 예. 간음이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강력하게 경찰에서 경찰 수뇌부라든가 또 대다수의 경찰관들이 성실하게 네. 근무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이런 어떤 찬물을 끼얹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이런 말이 거기 안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예.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또 예. 수사 경험칙상 보면 이 여학생들의 진술에 의해서 충분히 예. 처벌이 가능하다. 전 이렇게 봅니다. 아니 고등학교에 성범죄 많이 일어나니까 학교 가갖고 학생들 잘 이렇게 인도해서 성범죄 안 일어나게끔 하라고 파견 보냈는데 거기서 차 안에 여고생 유인해갖고 성관계 갖고요. 이 부산의 경찰청, 그 부산 상급 기관이죠. 부산지방경찰청에는 또 보고도 안 한 거예요. 슬쩍에 덮고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폭로로 알려지니까 이제 앗뜨고 한 건데 그것도 이 사표 수리 그냥 하면서 이 해당 경찰관들 뭐 퇴직금도 다 받게 하고요. 아, 글쎄요. 이건 좀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시청자 여러분. 이 문제가 여기서 그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먹구구식 학교 전담 경찰제 운영이 화근인데, 2012년 6월부터요, 이제 각 경찰서별로 지역 내에 초, 중, 고등학교에 이제 경찰관을 배치한 거예요. 가서 아이들 잘 이렇게 인도해서 잘 가르치세요. 라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폭력 예방 강연을 하고 비행 청소년 상담을 하는데 문제가 이거예요. 담당 경찰관들이요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남녀 구별 없이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상담할 장소도 마땅치가 않아서 차 안에 불러다 놓고 차 예. 안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으니 이번에 그래서 사고가 일어난 거죠.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 그 경찰의 사정들을 갖다 보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부족한 거예요. 예.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명 경찰관이 지역 내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교생들을 다 담당해야 돼요. 예. 그러면 그 경찰관이 무슨 상담의 전문가도 아니고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을 어떻게 다 한꺼번에 상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남녀 구분을 할 수가 없죠. 여자 경찰관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인데, 예. 그리고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우선 배치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학교 전담 경찰제를 하려고 한다면 네. 그 전담 인력들을 먼저 키워놓고 예.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 탁상 행정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갖다 불러오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지금이라도 예. 전담 경찰을 따로 뽑아서 네. 그 훈련을 시킨 이후에 그 파견을 해야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도대체 고등학교에 나가 있는 경찰관을 믿을 수 없다면 대한민국에 도대체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철저하게 이번 이 건은 철저한 이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여러 가지 사회 이슈 살펴봤는데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